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 먼저 체크를 해보고 정부가 어제 발표했죠. 3분기 접종 계획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신규 확진자 500명 넘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미약하게나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주일에서 수, 목, 금, 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수요일부터 따지게 되면은 수요일 날에 확진자가 545명, 목요일 날이 540명 다소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507명으로 다소 준다는 거죠. 이렇게 경향이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석 달 만에 처음 확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경향이 수요일부터 계속적으로 다소나마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한 달 전 수요일만 비교하면서 경향이 다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백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미약하게나마 백신 효과가 다소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일에 수, 목, 금, 토까지 지금의 경향이나 아니면은 오르는 방향이 아니라 정체 내지 다소 하향 곡선을 보인다. 이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 정도는 방역 당국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백신에 있어서의 변곡점이 25%인데 우리가 일단 25%를 넘었었고 특히 25%는 고위험군에서 일단 접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일에 지금의 확진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다소 하향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거의 명백하게 백신의 효과가 일부나마 관측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고 백신의 효과가 다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다음 주 수, 목, 금, 토가 되면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뚜렷하지는 않지만 미약하게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3분기 접종 계획 발표했죠. 접종 대상, 백신 종류, 접종 시기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개개인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대상이 되면 정부에서 알아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될지를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큰 윤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는 일반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하실 분들은 아까 백창환 기자도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50대가 가장 먼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일단 55세에서 59세가 먼저 예약을 한 다음에 7월 말에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50세에서 54세가 예약을 한 다음에 8월 초에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7월 말 8월 초에 50대의 접종이 완료가 되면은 40대 이하부터는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을 해서 예약 날짜를 정해진 다음에 그 시점에 정해져 있는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어떤 백신을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군요. 네,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을 염두에 둔다면 7월, 8월에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대부분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한 10만 명 정도는 얀센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4가지 백신을 다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3분의 2 이상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큰데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그때그때의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고 얀센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일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교차 접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대상자가 바로 접니다. 강양구 기자. 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과 4월 말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7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저도 그 시점에 자녀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대상자가 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예. 만약에 우선순위는 화이자 백신인데 나는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2차에도 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 이후에 도입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애초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날짜에서 한 2주 정도 미뤄진 시점에 접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맞아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차 접종도 또 약간 호기심이 들거든요. 화이자를 맞았을 때 또 어떨 것인가? 네, 그래서 예. 만약에 그 코로나 특보 시청자들이 원한다면 제가 2차 때는 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 본 다음에 네.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희생 정신으로 좀 저희가 해석을 하고 2차 때는 화이자를 맞아서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을 때 별다른 반응이 없었잖아요. 별다른 반응 없었습니다. 예, 2차 때는 뭐 화이자 맞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게 효과도 조금 예. 이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차에 접종을 하고 2차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하는 임상 시험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곳에서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혈소판이 감소되는 희귀혈전 부작용 등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0대, 30대 가운데 2차에는 화이자를 접종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거칠게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중앙체 형성률 같은 보호 효과는 예. 실제로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교차 접종을 했을 때 특이한 부작용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상 반응의 경우에는 예.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경우에는 2차에는 이상 반응이 적잖아요.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1차에는 이상 반응이 적고 2차에 이상 반응이 좀 높은 식으로 나타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을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때도 이상 반응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2차에 화이자 접종을 했을 때도 이상 반응으로 조금 고생할 수 예.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당국에서 교차 접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희귀혈전증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일까요? 일단은 당국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입니다. 애초에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6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고 그렇게 6월 말에 들어온 물량으로 4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접종하신 분들의 2차 접종을 7월 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코백스 물량이 사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급한 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로 물량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한 반달 정도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생긴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접종하신 분들에게는 그때 마침 들어온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 방역 당국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이유까지 따져보면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사회필수 요원들이셨거든요. 근데 그 사회필수 요원들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들도 있지만은 20대, 30대, 예. 40대, 특히 30대, 40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0대에서 혈전 부작용 사례가 아주 드물지만은 1,000만 명 접종했을 때 2건 정도가 예.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의식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분기 접종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이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접종 예. 계획이 아주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나는
백신에 이제 워낙 백신 접종을 하시려는 분이 많아져서 아주 사소하게 짧은 기간에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도입이 되는 백신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차 접종 문제가 이제 나온 게 됩니다. 그러는데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외국의 여러 국가, 한 7, 8국가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결과가 나쁘지도 않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차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외국의 데이터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임상 결과가 전문가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방역 당국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결심이 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내부 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반응,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 몸이 면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몸이 좀 과다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부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교차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 요인은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역 당국도 이미 그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즉 그 아주 짧은 미스매치, 백신 수급에 대한 미스매치 그렇지만은 가용 가능한 백신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점 또 안전함과 효과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고 충분히 동의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교수님께서 고3 학생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늘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현실화가 돼서 고3 학생들이 이번에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보니까 여름방학 내에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 아마 mRNA 계열 백신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고3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당국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3이 대면 수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점, 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점, 또 전국 단위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공평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이제 저희 방송 이 프로그램이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이 연령대 학생들에게 현재로서 허가가 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화이자 백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이제 수능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접종이 거의 넉 달 이렇게 되어 있고 얀센인 경우에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은 이제 혈전 이 어린 나이에도 혈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또 유일하게 맞을 수 있는 허가가 된 게 화이자밖에 없고 다만 화이자는 이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이제 3주라고 하는 이게 있으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아주 소위 콤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하나가 허가가 된 유일한 백신이 국내에서는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방학을 이용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백신이 화이자 백신밖에 없다고 하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시기도 방학을 선택했고 또 화이자라고 하는 특정 백신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접종 계획에서 빠진 대상을 좀 추려보면 임산부 그리고 18살이 안 된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이 층 임산부와 어린이 청소년들은 접종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첫째 하나는 임신부인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임신부에 대해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한 거의 유일한 국가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에서도 임신부에 대해서 일부 테스트를 했지만은 그 결과가 전문가들이 볼 수준으로 아직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부에 대해서 지금의 모든 백신들이 안전한지 아니면 효과적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임신부는 사실
아이를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감염되어서 위중증으로 빠지거나 사망이 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몸이 상당히 면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임신부는 언제나 고위험군입니다. 왜 고위험군이냐 하면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서 고위험군이거나 위중증이나 사망에 빠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아니고 감염이 되면 태아까지를 생각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고위험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산모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태아가 영향을 받고 태아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산모의 차도가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산모는 언제나 고위험군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백신이 산모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산모한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임신부한테 쓰는 것은 아마 상당 기간이 있어서 데이터가 상당히 축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산모는 보통의 건강한 분들보다도 훨씬 꼼꼼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 긴 기간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에 대해서 백신을 투여한다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이제 0세에서 한 15세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국가는 12세에서부터 18세까지를 적극적으로 접종하는 국가도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령대 어린아이들이 위중증이나 사망인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오히려 감염이 되면은 전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위험은 있지만은 네. 아이들이 감염이 되어서 사망이나 위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접근법은 이 아이들에게 접종을 하기보다는 다른 연령군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재정 투입 대비 실익이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물음표가 많고 또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도 아직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아이들에게 접종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방금 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걸 우산을 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우산을 많이 들면은 예를 들어서 우산이 이렇게 겹쳐서 큰 우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산을 들고 있을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 힘이 없는 분들이나 혹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들이 쓴 우산 사이사이에서 비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집단 면역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으로 효과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임신부처럼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처럼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할 만큼 충분히 건강한 분들이 백신을 많이 접종해주면 마치 여러 사람들이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우산을 쓰는 것처럼 큰 보호막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피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 교수님이나 제가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라도 운이 안 좋으면 비를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못 맞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케이스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10케이스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또는 막 태어난 아이, 영아를 두고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감염되거나 아니면 영아가 부모를 통해서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영아와 엄마가 같이 엄마는 감염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는 걸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임신부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부가
위중증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부가 백신을 접종해서 보호가 되면 좋은데 백신을 접종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백신을 접종 안 했는데 그러면 감염이 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료 체계나 의료 시설이나 의료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염이 된 임신부를 충분히 아무런 문제 없이 임신부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완치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임신부에게 백신을 주기보다는 지금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안전한 약인데도 보통의 사람들은 복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임신부가 복용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